자연의 정글과 화산이 숨쉬는 땅, 인도네시아. 그러나 그 땅 위에서 벌어진 인간의 역사엔 숱한 약탈과 억압 그리고 배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 숨겨진 인도네시아의 지난 세기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특권층으로 군림했던 화교 집단의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7세기 유럽은 향신료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말루쿠 제도, 유럽인들이 스파이스 아일랜드라 불렀던 지역이 있었죠. 이 향신료의 보고를 차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민병대를 보유하고 전쟁과 지배를 일삼는 무장한 자본이었습니다. 자바섬의 바타비아, 현재의 자카르타를 근거지로 삼은 네덜란드는 원주민의 지배 구조를 무너뜨리고 향신료 거래를 독점하며 수탈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화교들이 상업의 중간자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건너온 이들은 인도네시아 토착민을 고리대금의 노예로 만들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상권을 장악해갔죠. 화교들은 점차 토착민과는 전혀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며 경제적 상층을 형성했습니다. 그러자 1740년 자카르타에서는 화교 학살 사건인 바타비아 대학살이 벌어집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화교들이 너무 많아졌다며 무력 진압을 감행했고 대략 1만여 명의 중국계가 살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화교의 경제력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해체 이후에도 식민 정권 하에서 유통과 금융의 핵심을 쥐고 토착민을 노동력으로 바라보며 착취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20세기 초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독립운동의 불길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수카르노와 하타 등의 지도자들이 민족 해방을 외칠 때 화교들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그들은 중립을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다수는 중국 국적 유지, 조용한 기득권 유지라는 전략을 선택했지요. 토착민이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처형될 때 화교 사회는 자기 자본을 지키는 데 집중했던 것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외부인 취급을 받았고 그에 대해 그들은 차별이라고 외쳤지만 정작 그들이 토착민들과 함께 같이 짊어졌던 고통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했습니다. 1945년 일본의 항복과 함께 수카르노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수카르노는 비동맹 중립주의, 민족주의, 종교 화합을 내세운 나사콤, 국민, 종교, 공산의 이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혼란한 정치 지형 속에서 공산주의는 세력을 넓혀갔고 수카르노는 이에 대한 뚜렷한 견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이 와중에도 화교 사회는 교묘히 좌우를 넘나들며 자본을 불립니다. 일부는 중국 공산당과 교류하고 일부는 국영기업 납품망을 장악하며 토착민의 분노를 다시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5년 9월 30일 수카르노 정권의 군 장교들이 암살되며 공산 쿠데타 의혹이 터집니다. 이후 군부 지도자 수하르토가 등장, 인도네시아 현대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꿉니다. 수하르토는 이를 공산당 PKI의 음모로 몰았고 공산당원 색출이라는 이름의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고 중국계 화교 사회도 그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기 수하르토 정권은 화교에 대한 엄격한 동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중국어 신문, 학교 금지, 중국식 이름 개명 강요, 중국 단체 활동 제한, 표면상으론 통합 정책이었지만 그 실상은 정치적 복수와 견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교 상인들은 여전히 민간 유통과 금융에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수하르토는 이들을 필요 악어로 취급하며 방치했고 이는 국민적 분노의 뇌관이 됩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붕괴됩니다. 물가 폭등, 실업대란,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 분노는 가장 눈에 띄는 부유층,
곧 화교 사회로 향했습니다.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수천 개의 화교 상점이 불타고 수백 명이 학살당하며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까지 발생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토착민들에 의해 자행된 참혹한 사건이었으며 이는 절대 정당화되어선 안 될 처참한 만행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화교에게로 향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정치에는 침묵하면서 오로지 경제에만 집착하며 특권을 누린 집단으로 그들에겐 인식됐기 때문이죠. 1998년 수하르토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체제로 나아갑니다. 군의 개입이 줄고 표현의 자유와 선거 제도가 확대되면서 표면적으로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화교에 대한 제도적 차별도 많이 철폐됐죠. 중국어 사용 허용, 화교 출신의 공직 진출, 문화와 종교 활동의 자유, 겉보기에는 포용의 시대가 열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구조적 불균형 위에 세워진 말 그대로 조용한 전시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 그중 화교는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상위 기업 10곳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소유입니다. 은행, 유통, 부동산, 수출입업 대부분에서 화교 대기업이 군림합니다. 인도네시아 대기업 Salim Group, Lipo Group, Jarum, Sinarmas 등은 모두 중국계 가문에서 운영하죠. 문제는 이 부의 축적이 지역사회나 토착민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곽 노동자는 저임금에 허덕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자본에 의존하며 서민 경제는 화교자본의 유통망에 종속됩니다. 경제는 화교가, 정치는 토착민이 한다는 말은 그저 농담이 아닌 오늘날 인도네시아 사회를 꿰뚫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보수적인 무슬림 다수 인구 사이에선 중국계 기독교도 화교에 대한 거리감과 의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2016년 자카르타 주지사였던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가 이슬람 관련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거센 반화교 시위가 벌어진 사건이 그 예입니다. 당시 거리에는 이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외국 자본의 꼭두각시에게 자카르타를 절대로 맡길 수 없다. 사실상의 종교, 인종 혐오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소수 특권층이 부를 독점해온 역사에 대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철도, 항만, 에너지 등 대규모 인프라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화교 기업이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화교 커뮤니티가 중국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자카르타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외국인 토지 구매 문제나 부동산 가격 급등 논란에서 항상 중국계 자본이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지 민심 역시 점점 지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Bhinneka Tunggal Ika 즉 다름 속의 하나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화교 사회는 여전히 자체 학교, 자체 교회, 자체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경제, 사회적 사다리 위에서 철저히 자기들끼리의 세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민 서민층은 여전히 유통망과 가격 결정권을 그들 손에 넘긴 채 종속된 삶을 이어가고 있죠.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로 포장된 화교 커뮤니티가 실상은 동화되지 않는 기득권 집단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명 민주화 이후 큰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불균형한 구조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력의 편중, 민족 간 감정의 틈, 외부 자본과 내부 이익의 충돌,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1998년을 향한 잠재된 화약고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통합이란 공동체를 위해 나누고 감당하며 함께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조용히 권력을 쥐고 누구는 인내를 강요받는다면 그 사회는 언젠가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외세에 의해 고통받고 있습니다.